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구려를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제를 봐야겠죠. 백제도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한 고구려랑 비슷한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음,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남하를 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백제의 건국설화 하면 고구려 동명성왕의 아들인 비류가 이제 온조랑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류는 한강유역 근처에, 원조는 인천 근처에. 그래서 이렇게 각자 나라를 세우다가 비류 쪽으로 합쳐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설화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설화상 백제 건국 시조라고 하는 비류가 고구려 첫째 왕 동명성왕의 아들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자체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최소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 계통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거랑 합쳐보면 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세력이 내려오고 또 고구려에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내려왔다. 그래서 요 세 나라의 건국 세력이 거의 같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백제가 건국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할 때 그 사만에 마한 변한 진한 마한이 있었죠. 그 마한의 작은 나라였다가 점차 발전하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한강유역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대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사실 지금도 수도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수도였었고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였었죠. 한강유역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강유역이니까 농업이 발전하겠죠. 그런 특징이 또 있고 그리고 철기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한반도의 딱 중심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그리고 또 강을 따라서 쭉 나가면 바로 서해죠. 서해에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서 선진 문화 수용에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백제가 처음에 수도로 삼았던 한강 유역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백제라는 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기틀을 처음 세운 왕이 바로 고이왕인데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 율령을 제정을 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료들이 각 등급에 맞게 이 관등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 공무원 보면 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부터 쭉 1급 공무원까지 쭉 서열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서열을 매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등제를 바탕으로 관복제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등급마다 이제 정식으로 입는 관복이 옷 색깔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일수록 높고요. 오른쪽 초록색으로 갈수록 낮은 그런 관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복색을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관복을 평소 근무할 때 입는 직업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관복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 관료로서 일할 때 입는 복장 그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정복이라고 부르는 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뭐 군인들의 군복, 경찰복, 소방 소방관 아저씨들 소방복 그런 것들이 이제 관복이죠.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관복이 없죠. 그냥 입고 싶은 거 입고 근무하시죠. 어, 그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관복이 있는 경우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경찰, 군인, 소방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관복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관복이라는 거 말고 또 다른 공통점. 계급장이 달려 있죠. 계급장. 관복색을 지정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따로 대화를 걸지 않아도 옷 입은 걸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나보다 관직상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쫄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그렇게 나보다 옷 입은 것만 봐도 높은 사람이면 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의 끝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옷 색깔이 다르고 높은 사람만 봐도 이렇게 쪼는데 왕을 보면 얼마나 쫄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료들 사이의 서열을 아예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왕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더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돼요. 이것도 꼭 같이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이왕 때 어느 정도 정복 활동도 열심히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중국 9년의 지속적인 침략을 막아내는데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마한을 주도하고 있었던 원래 마한에서는 목지국이 제일 셌었는데 목지국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병합을 하게 되죠. 뭐 그 정도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반도 중부지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초고왕. 일단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백제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고 왜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백제 근초고왕을 처음 보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지금이지만 우리가 이미 근초고왕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면 기억나시려나? 그 고구려의 원통한 왕 있죠. 고국원왕. 고국원왕이 전현의 침략을 받고 아버지 시신도 뺏기고 어머니가 막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고생을 하고 위기를 겪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다라고 여겨서 이 틈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공격을 당하고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죽잖아요. 그때 고구려를 공격했던 백제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굉장히 왕권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던 문장이죠. 고국 천왕 때 고구려에서는 고국 천왕 때 했었죠.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위 계승을 바꿉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왕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동생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 동생보다는 내 아들이 훨씬 더 소중하단 말이야.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왕권이 약할 때는 내 자식보다 내 동생의 현실적인 권력이 더 강해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 이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내 동생보다는 내가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한테 바로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면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근초고왕 때 백제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마한의 남은 세력을 모두 정복하면서 이제 남해안까지 진출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백제 영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하면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보면 남해안까지 다 가 있죠. 요걸 완성한 게 근초고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기억나세요? 고구려에 어딜 공격한 건지? 요거 많이들 헷갈리더라. 어, 이 당시에는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고국원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근초고왕을 막으려고 하죠. 어디예요? 바로 평양성이죠. 평양성. 어, 평양성이고 여기서 이제 근초고왕을 막는데 실패하고 고국원왕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제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근데 사실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라 밖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셋 다 조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특히나 요서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측의 기록은 보여요.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 일부 세력이 와서 요하강의 서쪽 지방을 이제 점령했다, 뭐 차지했다 이런 기록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측 기록에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서지방도 그렇고 산둥반도도 그렇고 규시지방도 그렇고 백제가 직접 진출한 거다. 요거는 조금 아직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한반도 안에 지도에서 보이는 정도 어쨌든 남해안까지 완전히 점령을 했다. 남해안까지 진출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초고왕의 대외 관계를 보면 우리 이거 저기 작년에 배웠던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왜 작년에 중국사 배웠잖아요. 중국사 이렇게 보면은 어, 한나라가 기억나시려나? 어, 한나라 기억나요? 한나라? 아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왜 우리 은주, 춘추전국, 주나라에서 봉건제하고 춘추전국, 그 다음에 이걸 진나라가 통일하고 진나라가 빨리 무너지죠. 법과 너무 세게 해서. 진승오광이 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삼국지, 위초고 이렇게 분열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위나라가 뭐 북방민족들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요것만 아시면 돼.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조가 이제 북방 민족이고요. 남조는 이제 중국 원래 한족이죠, 한족. 근데 백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겠죠. 백제인데 백제는 이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근초고왕 때 뭐 아직기 왕인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유교를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칠지도라고 하는 선물도 주는데 이게 칠지도예요. 왜 칠지도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가 7개 달려 있다 그래서 칠지도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가지가 달려 있다라 그래서 칠지도인데 칼이에요, 칼. 칼인데 쓱 보면 저걸로 누굴 죽이겠나 싶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칠지도가요. 근초고왕이 이제 일본 왕한테 준 건데 가운데 보면 뭐라 뭐라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지금의 현대 요새는 많이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한 2,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학자들이랑 일본 학자들이랑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준 건 맞아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그건 사실인데 이제 줄 때 표현이 하사한 거냐, 갖다 바친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사한 거면 근초고 왕이 위에 있는 입장인 거고, 갖다 바친 거면 일본 왕을 위에 놓는 입장인 거고, 그걸 가지고도 이제 일본 학계랑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많이 싸우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기 왕인 뭐 이런 이제 유교 경전 박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유교를 전파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왕인 박사 묘소입니다. 어, 저기 왕인 이건 분자인데 무덤 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박자예요. 박사 왕인 분. 그래서 왕인 박사 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아니 그냥 하는 얘기인데 너무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긴 한데 한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자 알아두시면 여기저기 편해요. 그렇다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워낙 이제 세니까 동진, 백제, 가야, 외. 이 동진이 이제 중국 남조예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지도를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반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북쪽은 북위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동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는데 어, 여기 또 이제 가운데 가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어서 고구려를 견제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왜 지도를 안 넣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의 주도권을 이 시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니까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지방 이런 데와도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넣어 놨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진,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고구려를 견제했었고요. 그다음에 산둥반도, 규슈 뭐 이런 데와도 친하게 지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민망하네. 왜 지도를 안 넣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지도를 제가 넣었었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침례왕인데요. 침례왕은 정말 간단해요. 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아까 봤던 동진 있죠? 요 동진, 여기 요 동진, 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